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스피치가 길어지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스피치를 간단하게 짧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미크론이라는 사행시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키워주시면 제가 멘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미래지식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함께하는 자리여서 행복합니다. 크게 성장하는 한 해로 논이 되어지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기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누가 세상을 바꾸는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라이트 형제가 1903년도에 다리 부러지고 축구하면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비행기가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 화성에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강민구 법원장님 강의를 어제 들었습니다. 야, 특감료도 준 것도 아니고 그 판사 시간당 모임이 대한민국 제일 비싼데 그걸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특강을 하는데 제가 그걸 어제 다 적었습니다. 기가 막힌 게 분교 교수님이 쓴 책을 갖다가 번역하는데 한 50페이지를 번역하는데 영어로 하니까 7초, 일본어로 하니까 10초. 정말 혹시 그 강민구 법원장님 특강을 들을 수 없으면은 동영상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모임에 자주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이 모임이 항상 와보면 강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요.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이 모임에 나와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대 AIP 33기인데 우리 강태진 학장님이 그때 당시 저희 주임 교수 아마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요. 저희 모처에서 한번 뵙고 강연을 들었는데 여기 좀 나오라고 해서 오늘 나왔는데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좋으면 계속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운수대통해야 되고 신통반통해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운수대통, 신통반통, 만사형통하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통통통통통 하시면 됩니다. 그거 쉬운 사람 없죠? 쉬운 분 안 계시죠?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신통방통, 통통통통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그 선배 후배님들, 사교원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도 막 이게 세상이 확확 변해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열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같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25개 건강 유지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100세, 12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걸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진 교수님 초대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는 몬테밀라노라는 의류 브랜드의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여기 제가 뭐 긴 말하기에는 좀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여기가 와인은 준비가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물을 와인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와인을 제가 스폰할 수도 있지. 이렇게 아름다운 다음에 제가 컬러풀을 하면 원더풀이라고 말했어요. 컬러풀. 원더풀. 감사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걸 신문만 잘 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SNS상에서 보시니 관련 정보들이 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관계, 왜 러시아가 무슨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왜 우크라이나 군대가 저렇게 맥을 못 추고 그냥 무너지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91년도인가 이렇게 소련 연방이 해체됐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때의 우크라이나 병력은 군사력은 이랬습니다. 병력이 78만, 전차가 6,500대, 장갑차가 7,000대, 화포가 7,200명, 항공기가 2,000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한 55만 정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한 2배 병력만 좀 조금 한 10몇 명만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걸프전이 났었는데 걸프전 때 미국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그 중동에 전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또 1800기의 핵무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핵무기를 우크라이나가 그냥 갖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낀 미국과 당시 러시아와 영국이 부다페스트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야 너희 나라 한번 우리가 보장할 테니 핵무기를 반환하라 해서 이제 1800기가 다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이전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고 그로부터 이제 23년이 지나서 91년도부터 23년이 지나서 2014년도에 지금 사태의 전주국이라고 할까요?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이렇게 강제 병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군대의 형편이 어땠었냐? 그 당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의회에 가서 우리 군사력이 이렇습니다 보고한 그 내용을 보면 병력이 78만에서 20만으로 줄었어요. 근데 20만 중에서 투입 가능한 군사력은 6,000명이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전차나 아까 말씀드린 모든 기동 장비가 다 반 이상 더 줄어들었고 그나마도 여러 가지 이제 연료나 뭐 정비 상태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실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3년 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군대를 대규모로 감축하면서 러시아식의 동원 체제를 유지한 거예요. 현역을 대폭 감축하고 유사시에 동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동원이라고 하면 그런 시간도 걸리고 훈련도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동원된 병력을 가져와서 전투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조금 반성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병력을 지금은 한 25만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또 모병제를 실시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모병제 한다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모병제를 하다가 모병제 하면 모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징병 돌아와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만 이제 그 아주 전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숙련된 군사력이고 나머지는 군사력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군사력이 이렇게 약화된 상태에서 또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러시아 푸틴으로서는 이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어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나 그 정부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그 부다페스트 협정을 믿고 방위력을 너무 급격히 감축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다시 러시아가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2, 3일 만에 아마 다 평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위협에 대해서 그 의도를 믿지 말고 그 능력을 봐라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남북 간에도 지금 뭐 김정은이 어떤 소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김정은이의 말, 그 사람의 이 표현, 나오는 말 이런 거에 우리가
기대해서 평화가 쉽게 온다든지 우리 뜻대로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1952년도 3월 달에 독일이 그 당시 아데나우 총리 시절인데 소련이 독일한테 야, 너희를 독일을 중립화해라. 그러면 너희 재무쟁도 시켜줄게.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데나우 수상이 중립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련의 영향력하에 들어간다는 걸로 하고 그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탈린 노트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0년대 중반에 슈미트 수상 때는 그 소련이 이 동부 지역으로 그 SS-20이라고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독일이 해야 되는가? 독일을 패전국이고 일어나기 지가 얼마 안 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슈미트 수상이 미국의 퍼싱2 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한다 하는 결정을 나토를 통해서 이끌어내죠. 이것이 이제 이중 결정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SS-20과 퍼싱2의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INF 그 중거리 탄도유탄 폐기 협정으로 이어지고 레이건이 들어가서 소위 스타워즈라고 하는 전략방위구상이라고 하는 SDI 전략을 하면서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그다음에 독일이 통일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한국 안보, 한국 국방에 두는 함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군사력을 줄이고 있어요. 병력 자원이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국방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의 위협이 항상 실제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국가 지도자는 이런 점에서 하여튼 우리가 군대는 하루 쓰기 위해서 천일을 기르는 것이다라는 근원을 되새기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데 생각에 모자람이 없는 분들이니까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두서없는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판 72부가 지금 그 최수 대표님이 100권을 사셔갖고 30권은 쓰시고 72권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거든요. 가실 때 아마 이 인원이 지금 70명이 안 되시죠? 예, 꼭 2분 갖고 가야 되실 분은 기다렸다가 남은 거 갖고 가시면 되고 더 필요하신 분은 뒤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한 권에 2만 원에 지금 영인번호로 그 논산에서 책 유통과정 45%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판을 하니까 구입하시면 되고 뭐 군소리 그만하고 이 책을 만들게 된 동기 딱 2분짜리 영상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11월 14일이 첫 아들 변호사 예식장인데 그 아주 40km로 휠체어에 앉아갖고 윤 판사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뭐 하느냐고 난리가 났었죠. 10월 9일날 입원해서 담도암 재발로 1월 11일 하늘로 갈 때까지 93일간 물 한 방울 못 먹고 정맥 주사로 기적처럼 버티고 이 책 나오는 거 데이터베이스 업로딩 되는 거 다 확인하고 죽기 이틀 전에 저한테 형은 할 수 없는 고마움을 가지고 내가 먼저 가요가 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초판을 제가 이틀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틀 만에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35년 IT 여정이 이틀의 기적을 위해서 있어 왔던 것은 그런 착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책을 보시면 환경, 매경의 컬러인데 중학교 이상 지력이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옥 같은 글들을 썼어요. 영어, 중국어를 동시 통역하는 능력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 재판, 제도, 정의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주신 강민국 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 뜻을 그 뜻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책을 후원해주신 최수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늦어졌는데요. 네, 박 교수님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박 교수님 오늘 강연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잠시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을 작년 이제 마지막 모임 12월에 처음 뵀었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명문도 모르고 과학자님께서 나와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오셨다가 저희 그 공부 모임이 이런 훌륭한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감동감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재능 기부를 오늘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 공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누구신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건국대학교 유기나노시스템공학과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을 역임을 하고 계시고 기타 학계와 그리고 기업 그리고 또 정부 관련 출연연 등에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경력이 있으신데요. 박 교수님은 우리나라 1930년대 대표적 소설가 만우 박영준의 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이 온통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온통 인문학을 하는 집안에서 자라셔서 공대에 진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또 남다른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고요. 대학생 시절에는 엔지니어가 되기보다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옷을 만들어서 그 시절에 입고 다니셨다고 해요. 패션쇼에도 출품을 하셨고요. 상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마 상을 받으셨으면 그냥 그 길로 학업을 포기하시고 패션 디자인의 길로 쭉 가셨을 텐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상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공학의 길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IT융합 플랫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활발한 강연 활동, 기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표창, 중소기업 청장상 등등 많은 또 패션쇼 출품하신 거 상 받으시고 빼고는 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고 박 교수님께 오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NFT가 가져올 새로운 세상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전쯤 되겠죠? 그때 주제가 3차원 화상 분석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AI를 전공할 때 우리 강태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25년 전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말 제가 논문을 쓸 때는 AI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힘들게 논문을 쓰고 심사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공을 하다가 보니까 계속 저는 이제 한 20여 년 동안을 IT와 뭐 이런 융합 쪽을 계속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런 NFT와 메타버스를 실제로 지금 적용해 보면서 얻은 것들이 좀 있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한 4개 정도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NFT, 메타버스 이런 거 하면은 어려워, 복잡해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실험실에 처음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처음으로 우리 섬유공학과에서 처음으로 IBM AT를 사주셨어요. 그거 담당자가 저였습니다. 그때는 아시죠? 기억나시죠? 컴퓨터를 꺼줘 이런 부탁을 하면 애들이 나 컴퓨터 끌 줄 몰라 이러던 시절. 근데 그 시절을 넘어서 컴퓨터는 이제 우리 안에 일상이 됐죠. 그리고 1995년에 드디어 도스라고 하는 MS 도스 키보드 자판을 치던 거에서 마우스를 사용하는 윈도우즈라는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랐습니다. 야, 이거 마우스도 잘 쓰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윈도우즈를 어떻게 쓰는 거야? 기억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서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에 또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어떻게 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브라우저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주소 치고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모바일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모바일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주었습니다. 카카오톡 어떻게 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해요? 깔고 회원가입하고 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사실. IT라는 사람들은 유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이 NFT나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게 다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요. 아, 이게 뭐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도 다 우리가 겪어왔던 거예요. 한 번에 팩스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전자레인지가 나왔을 때도 다 이게 뭐지? 팩스 어떻게 보내는 거야? 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거 알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게 이메일 보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상대방의 주소가 뭐야? 뭐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사실 제 오늘의 그 강연의 목표는 NFT와 메타버스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돌아가실 때 다들 그렇게 여기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사실 이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이런 거 하면요. 이런 용어들에 맞춰요. ICO, IEO, 코인은 뭐고 토큰은 뭐고 또 더 들어가면은 뭐 작업증명이 뭐고 지분증명이 뭐고 POW, POS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얘기 스테이킹은 뭐고 뭐 마이닝 할 때 무슨 채굴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민팅 한다는 게 뭐지? 막 이런 얘기들을 몰라요. 되게 어려우니까 저거는 전문가들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비슷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이너리 코드 아세요? 이진법 같은 거 컴퓨터 코드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아스키 코드 이런 거 우리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 원리 아세요? 우리 인터넷 쓰는데 몰라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비콘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무선통신. 근데 무선통신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거의 가까워 보시는데 이런 용어가 저를 이렇게 한 발짝 못 나가게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의 말을 좀 인용했는데 모든 것은 다 알 필요가 없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어디에 있는지 또 아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죠. 네.
저 같은 사람하고 알면 제가 아는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 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애 처음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접속해가지고 URL 주소를 쳐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딘가를 방문해서 와 이런 게 뜨네? 라고 하는 첫 경험. 이메일을 누군가한테 처음 보냈을 때 그 난이도. 그거 한 번만 넘으시면 IT는 쉽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이 컨셉을 좀 말씀드릴 때 NFT와 메타버스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큰 빅플로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왜 나왔을까요? 자, 이 제조 혁신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이 제조 혁신이 인류의 삶을 바꾸거든요. 근데 간단히 좀 설명해 보면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수작업 시대를 거쳐서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대량 맞춤,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개인화 생산까지 갑니다. 제가 친절하게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50년에 와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가냐면, 자, 이렇게 변해가죠. 자, 우리는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대량 생산 시대로 가면서 생산성, X축은 다양성, Y축은 생산성인데, 생산성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은 게 있어요. 잃은 거를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얻은 것만 생각합니다. 잃은 게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내주고 생산성, 효율성을 얻었죠. 우리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요즘 변화되는 추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근데 뭐가 늘어나죠?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양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지껏 구축해놨던 생산성과 효율성의 감수하면서 다양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둘다 늘어나면 좋지만 그런 일은 과학기술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만나요. 이 만나는 게 우리가 수작업 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념적으로 우리가 겪지 못했던 산업화 사회 이전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DNA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역할의 변화를 한번 제가 볼게요. 원래 똑같은 겁니다. 수작업, 대량 생산, 대량 맞춤, 개인화 생산인데 원래 산업화 사회 이전 수천 년간 인류가 살았던 이 수천 년 시간 동안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밑에 있고 공급자가 하는 일이 위에 나와요. 우리가 디자인하고 메이크했죠. 집집마다 엄마, 아버지가 음식도 만들어주고 옷감도 짜고 집도 짓고 술도 담그고 다 집집마다 장인들이 우리가 다 했습니다. 공급자들은 그저 전달만 하고 옮겨주는 일만 했죠. 자, 그런데 기계화혁명, 이제 제가 여기서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런데 산업화 사회가 딱 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로 가죠? 옮겨갑니다. 누구한테? 공급자들에게, 자본가들에게, 공장,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우리가 하는 일은 텅 비고 우리는 편해졌죠. 엄청나게 편해졌어요. 이걸 인류가 동의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겠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회가 끝나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DNA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산업화 사회 이전 인류가 수천 년간 살아왔던 이 DNA가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어떻게 되냐면 매스 퍼스널라이제이션, 대량 맞춤의 시대. 즉 이거는 뭐냐면 공급자들이 이제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베스킨라빈스 서리건 같이 이 중에서 골라봐. 내가 완전히 풀세트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옵션을 줄 테니까 골라봐. 잠깐 이런 세상을 거치더니 요즘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개인화 생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먼저 물어보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떤 그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역할이 다시 살아나고 싶어.
자꾸 물어봐요. 뭘 원하냐. 그리고 공급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시대는요, 니들이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줄게였어요. 근데 지금 프레임은 어떠냐면,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들어드릴게요.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제가 NFT와 메타버스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체 이 사회, 산업,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산업화 사회 이전의 주인은 개인들이었어요. 집집마다, 마을마다. 근데 산업화 사회에서 공급자 기업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의 중심이. 그런데 첨단 기술들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기술들이 누구를 돕냐면 우리 개인들을 다시 돕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중심인 세상으로 자꾸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빅플로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KBS, 뭐 MBC 이런 공중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방송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가면 방송국이 없어도 그냥 핸드폰만 하나 있어도 얼마든지 유튜브로 올릴 수가 있고요. 심지어 SBS 같은 경우에도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개인이 내거는 세상. 심지어는 국민이 부르면 정부가 되다 보니까 공공 영역에서까지 판검사만 하던 일도 이제 개인들이 막 올립니다. 저 사람 죽여라, 잡아라, 잘못했다, 처벌해라 막. 이 공공 영역까지 개인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것들은 플랫폼이 듣거든. 당신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근처의 마켓이 뭐가 부활한 거죠? 옛날 장터가 부활한 거예요. 산업화 사회 이전에 장터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해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나타난 것이 당근마켓인데요. 뒤에 조그맣게 제가 크게는 안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타던 차를 당근마켓에서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게 엔크림이나 이런 도배드림이나 중고마켓 거래상보다 제가 2배를 받고 팔았어요. 왜냐면 직거래니까. 저는 소매상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물건을 할 수 있는 시대.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공급자들이 만들었던 이 브랜드의 시대도 점차 저희 때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폴로 티셔츠에 조다시 청바지 입으면은 뭐 웬만하면 데이트 성공률도 높아지고 했죠. 근데 지금은 가슴에 폴로 로고 있는 셔츠를 젊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성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는 내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 유튜브에 가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플루언서들이 지배하는 세상. 막 5만 명, 몇십만 명씩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영역에서 굳이 공급자의 도움 없어도 스스로 어떤 세상을 만드는 이런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밀라돈나라는 분은 지금 연세가 70이 되셨지만 여기 보시면은 팔로워가 70만 명이 넘어요. 억대 아마 수익을 하실 텐데 밀라노에서 패션 쪽을 하셨던 분이세요. 누구나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왜? 공급자들이 이제는 저희를 돕고 있고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잘하는 기업이 아니라 섬기는 기업의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주인은 우리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는요, 공급자가 중심이 될 때는 더 나은 공급자가 되기 위한 프레임? 이런 프레임이에요. 예를 들어 구글을 잡으려면, 야후를 잡으려면 더 좋은 검색 엔진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더 많은 인프라를 깔아갖고 구글이 되어야 야후를 잡을 수가 있어요. 힐튼 호텔을 잡으려면 힐튼 호텔보다 더 멋진 호텔을 더 많이 좋은 장소에 지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서 어떤 개념으로 바뀌고 있냐면 BTC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 학장님도 강태진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입니다. 에어비앤비에 들어가 보면 힐튼 호텔이 검색이 됩니까? 이미 에어비앤비는 수많은 개인들이 브랜드가 돼서 호텔의 객실 수는 이미 10배, 20배가 넘고요. 기업 가치도 이미 7배, 10배가 도달한 이유가 에어비앤비를 스스로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수많은 슈퍼호스트들을 지원하고 돕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 강연들을 들으시면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NFT로 넘어가요. 자, NFT로 넘어가려면 먼저 좀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뭐죠? 아시는 분? 뭘까요, 도대체? 요거를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비트코인이 보이죠? 자, 암호화폐가 뭐 도박이냐 실체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 한도 끝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점은 이겁니다. 이제는 개인들이 아까 국민청원에서 판검사도 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뭐냐면 개인들이요. 돈을 왜 너만 주냐 나도 만든다. 돈도 만들겠다고 하는 시대. 비트코인 누가 만들었죠? 미국의 중앙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토시라는 익명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개인. 두 번째 그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크다는 이더리움 같은 거는 1994년생 러시아계 미국인인 비탈리 부테린이라는 지금 30도 안 된 애가 만들었어요. 저도 이더리움을 좀 갖고 있는데 비탈리 부테린 좀 부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세상이 개인이 돈까지 만드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구는 돈을 벌지만 누구는 돈을 만듭니다. 우리가 미국을 볼 때 걔네들이 미국에서 연방은행에서 돈을 달러를 마음대로 찍는다고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2018년에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켰고요. 작년에도 상장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켰습니다. 아직 돈은 못 벌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돈을 그냥 만드는 데는 하루가 안 걸립니다. 그냥 워드 프로세스 쓰는 정도면 돈은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뭐 다른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거는 방송이나 이렇게 공부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2018년에 코인도 만들어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상기 권고부 장관이 어느 날 딱 있다고 하셔가지고 ICO를 금지시켜가지고 그래? 그럼 I2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I2호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도 해봤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끈기가 없어갖고 인플루언서까지는 못해도 어쨌거나 유튜브는 해봤고 그 다음에 작년에 NFT 발행을 해가지고 한 3천만 원어치 팔아봤는데 제가 판 NFT가 다시 그 NFT 마켓에서 리셀이 돼가지고 거래되고 있는 거 보니까 10배 값으로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괜히 좀 싸게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제가 그 MS의 아트스페이스라는 메타버스에서 패션쇼를 2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뭔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NFT라는 게 일반화, 그러니까 뉴스에 여러분들이 처음 접한 게 아무리 빠른 사람도 작년 5월일 겁니다. 근데 지금 NFT를 전공한 사람은 없어요. 메타버스라는 거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전공한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원래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자 여러분 코인 뭐 크립토 커런시, 버추얼 어셋, 이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하나 놓고도 불리는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가 맞죠?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네? 네, 가상자산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한동안 크립토 커런시라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코인이란 말이 익숙하죠. 다 맞습니다. 자, 제가 그 이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저 스마트폰 있죠? 저게 폰입니까? 저게 뭐죠? 스마트폰이 폰입니까? 그거하고 전화만 하세요? 저게요, 카메라도 됐다가, 번역기도 됐다가, 사전도 됐다가, 이메일도, 메일도 됐다가, 카드 결제도 되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다 되죠. 저게 무슨
스마트폰이에요. 그럼 이름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디지털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코드기 때문에 디바이스 하나 갖고 다 있어요. 옛날에는 못을 박으려면 뭐 망치가 있어야 되고 피지컬 영역에서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디지털 영역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이 코인입니까? 비트코인 보셨어요? 코인? 비트코인은 들어가 보시면 코드예요. 코드. 비슷한 코드. 코드인데 얘가요, 코드인데 어떤 때는 돈의 기능을 하고요, 어떤 때는 주식의 기능을 해요, 어떤 때는 자산의 기능을 하고요, 어떤 때는 금과 보석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때는 증명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윈도우즈 같은 시스템을 불리기도 해요. 하나의 코드가 복합 기능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화폐를 다루던 사람들이 코인을 볼 때는 공격합니다. 저건 코인이야 아니야. 화폐 기능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금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이 실물인데 너는 실물이 아니잖아. 또 공격해요. 여기서 이제 막 온갖 혼재하는 개념들이 나오고 컨플릭트가 생기죠. 그러나 핸드폰이 세상을 평정하듯이 저는 이 암호화폐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런 유사한 화폐, 블록체인 화폐 같은 데 가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잖아요. 그럼 선물로 뭘 주냐면 페이코인을 저한테 줘요. 다날이라는 혹시 여기 관계자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날 사장님께서 페이코인을 한 20만 원씩 줘요. 전자지갑으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땡큐 하고 제가 그걸 그 CU에서도 쓸 수 있고 이마트에서 쓸 수 있어요. 20만 원 받아갖고 제가 와이프한테 줬어요. 이거 갖고 이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한 5만 원어치 샀어요. 다음날 보니까 잔액이 25만 원이에요. 코인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샀는데 이마트로 샀는데 물건이 집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사가지고 집에서 이용하는데 원화나 신용카드나 달러화가 전혀 개입을 안 했어요. 아무 불편도 없어요. 이런 세상이 왜 디지털 코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죠? 안녕하세요. 안 들리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제 목소리는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디지털 코드입니다. 제가 원하면 돌아가신 제 어머니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신청하면 어머니랑 매일 1시간씩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왜? 어머니의 디지털 보이스는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여기 오늘 강의 들어오셨을 때 평균 CCTV에 80회 정도 노출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디지털 코드로 80군데 CCTV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개념도 있어요. 아까 좀 전에 그 비트코인, 가상자산, 이름을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가 된다는 건 좀 다른 말인데 누가 강가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이게 금인데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금이라고 하고 나는 이거를 갖다가 거래하기 시작할 거야 했는데 미친놈 하면 그냥 돌이고 그래? 그럼 돈 주고 삭배라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사면 금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내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제가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사가요. 그거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가치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만들어지니까 돈이 만들어지니까 은행이 나왔듯이 가상자산이 나오니까 가상은행이 나왔어요. 가상자산을 다루는 은행들 이걸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디파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엄청나게 커져요. 비트코인을 예금을 하면요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가 10개를 매출하면은 8개를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또 이런 그
유니스왑이나 뭐 체인링크 이런 또 엄청난 블록체인 기업들이 디파이 기업들이 또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근데 뜨는데 전통적으로는 주식이 올라야 되잖아요.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발행한 코인의 가치가 올라요. 우리나라에 유니스왑이라는 디파이 기업이 있는데 유니스왑이라는 코인이 있으니까 그 코인의 개발자가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 가장 많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자, 또 이런 개념도 있어요.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토노머스 오가니제이션. 탈중앙화 시스템의 어떤 조직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무인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저런 것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탈중앙 시대가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개인이 중심인 세상, 산업화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수작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옛날로 회귀하는 옛날의 가치들이 산업화 사회에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복원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보면 NFT와 메타버스가 드디어 그저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일 겁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요 직전 슬라이드까지는 제가 NFT하고 메타버스 얘기 안 했잖아요. 자, 이런 맥락에서 NFT와 메타버스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NFT 도대체 뭐지? 저게 말도 안 되는 걸 왜 또 이렇게. 자, 지금 무슨 개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제가 얘기했죠. 산업화 이전의 세상으로 복원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돕는 것이 바로 NFT와 메타버스입니다. 자, 우리가 얼핏 보기에 야, 이게 말이 돼? 돈이 몰린다더라, 다호상이더라. 근데 왜 이렇게 다르죠? 왜 돈이 여기 몰리죠? 다들 바보라서? 아니면 다들 전문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빅플로우를 제가 얘기했고 이제 NFT와 이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핵심을 좀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탈중앙화 시스템이었어요. 집에서 엄마가 김치 담그는데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왜? 대량 생산이고 이런 게 아니니까 집집마다, 지역마다, 집안마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시스템이었는데 산업화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교육도, 의료도 모든 게. 옛날에는 서당도 막 학년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농사일 도우려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반에 아저씨도 있고 애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다 그때 형편을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근데 그걸 허용하지 않죠. 왜?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해지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복귀하겠다고 그랬죠. 그럼 복귀를 하는데 제가 뭐를 핵심은 탈중앙 NFT와 메타버스의 중심이 정말 핵심은 바로 이 탈중앙 탈산업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 그래서 이거 저기 아시죠? 내가 할래. 이제 내가 할래. 됐어, 내가 할래. 타노스라고 하는 제가 이걸 어디서 따왔는데 이제는 세상이요. 네가 날 위해서 할 필요 없어. 내가 직접 하면 돼. 그거 아까 말씀드린 당근마켓에서 제가 제 책 팔았다고. 엔카나 고배들님한테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올리니까 더 잘 팔고 사진도 제가 더 잘 올리고 나쁘지 않아요. 수수료도 가지는 사람도 없고. 자, NFT라는 게 지금 왔는데요. 이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세상이 바뀌면요. 견죽이 막 울립니다. 갑자기 플랫폼 어쩌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소셜 네트워크라는 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원래 월드, 아이드 오브 스쿨 이런 거로 막 견죽이 좀 울리더니 그냥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페이스북 어쩌고 하면서 갑자기 소셜 네트워킹 듣도 보지도 못한 개념들이 막 나오더니 개인들의 연결이 중요해 뭐 이러더니 갑자기 블록체인이라는 게 딱 나와요. 블록체인이 나오더니 각 노드마다 의사결정을 해야 돼, 뭐 탈중앙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그래서 나오는데 코인 뭐 이런 개념이 나오고 ERC20, 뭐 ERC71, ERC115 해가지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잘 몰라도 여러분들 작년 5월달쯤에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도대체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첫 번째 뉴스가 이거였을 겁니다. 빅불이 만든 디지털 아티스트가 만든 이 아트웍 작품이 무려 800억. 그러더니 그 전에 이거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그 기술들이 막 이런 것들을 시험해 봅니다. 이게 이제 크립토 키티라고 하는 아주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 NFT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막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 고양이들이 막 팔리고 원숭이들이 막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검증이 딱 끝나가고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그걸 초창기에 이거 작년 5월이니까 이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지금 이 NFT 거래소에 들어가면 수도 없는 작품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다 누가 만들어요? 저희 같은 사람이. 저도 얼마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뉴스도 들으셨죠? 자기 셀카 933장을 인도네시아 대학생이 그냥 올렸어요. 근데 이거를 14억에 팔렸어요.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기죠? 이거 누가 샀을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올린 그 제 933장의 사진이 이 지구상에 누군가한테는 가치가 있어요. 보통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중개상한테 가서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팔아줘요. 근데 이 지구상에 저것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팔려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 한 명, 원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거래가 돼요. NFT는 철저하게 개인을 좋아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빈센트 반 고가 해바라기가 있어요. 진품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빈센트 반 고가 2세대에 태어났으면 그림을 절대 유화로 그리지 않았을 겁니다. 빈센트 반 고가 그림을 그리면 뭘 그려야 되냐면 태블릿을 놓고 전자펜 갖고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자, 고가 그림 해바라기 디지털 그림은 복제가 되죠. JPG 파일일 거 아니에요. JPG 파일은 그냥 복제하면은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파일 다 나눠드릴게요 하고 그냥 나눠드려줘요. 그럼 제가 고가 그린 해바라기 디지털 그림은 얼마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림은 얼마죠? 이게 좀 이상해지죠. 옛날에는 아날로그였으니까 고가 직접 물감에 두세 물감을 붙여서 그린 그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해바라기. 지금은 디지털 웍이기 때문에 복제가 무한대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떤 뭔가 작업을 했는데 아날로그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제가 녹음을 하면 시작부터가 디지털이에요. 그래도 그게 복제가 되면 내가 만든 썸띵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복제가 수도 없이 되는 거예요. 팔고는 싶은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복제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니까 막 헷갈려지기 시작하고 유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디지털 전자펜으로 그린 그림은 도대체 얼마예요? 그걸 교가 그렸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런 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링컨이 연설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연설한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연설한 건 그냥 보이스 음성 파일이에요. MP3. 이게 도대체 가치가 있냐? 자, 이러면서 나온 것들이 바로 NFT. 자, NFT는요, 이미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생태계가 만들어져갖고 여기 보시면 NFT 거래소가 쭉 보이죠? 최대 오픈마켓, 아마존 같은 겁니다. 오픈마켓, 옥션 같은 그 다음에 슈퍼레이어, 엄청난 거래소들이 막 나오고 NFT 거래 마켓플레이스가 엄청나게 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이밍 이런 이제 각 스테이크홀더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서울 옥션에서 나오는 더블엑스 블루라든가 이런 이제 거래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자꾸 특화되고 있고 차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NFT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는 이더리움입니다. 한 80% 정도가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무슨 솔라나나 이런 건 좀 테크니컬한 건데 왜냐면 내가 NFT를 팔고 살 때 내가 통화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달러로 사고 팔래, 이건 원화로 사고 팔래 하듯이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사고 팔래, 이거는 이더리움으로 사고 팔래 이런 거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NFT와 관련된 또 코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서로 막 가치가 있다고 난리들이 아주 재밌는 이 기술이 어떤 거예요?
닷컴 기업들처럼. 아마존이 뭐 30년 전에 뭐 기업이었습니다. 전자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는 게 개념도 없을 텐데 월마트로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아마존은 월마트를 잡았죠. 매출에서도 잡았습니다. 기업 가치에서만 잡은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생기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NFT 좀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공부 간단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자, NFT가 뭐지? 이 정의가 누가 딱히 내놓은 것도 없어요. 왜냐? NFT 전공자가 없으니까. 근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제가 하나 캡처해 왔는데, 첫 말부터 어렵죠? NFT, 난펀저블 토큰, 이건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알겠는데, 펀저블도 모르겠고, 토큰도 모르겠는데, 모르는 용어로 정의를 내리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GIF, 뭐 트위트 이런 거가 되고, 대충 이런 건가 보 하는데 뭐 전혀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펀저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텐지블이나 익스체인지블 뭐 이런 건 많이 썼어도 펀저블 이런 말은 잘 쓰던 말이 아닌데 갑자기 나오는 건데 펀저블부터 알아요. 펀저블은 뭐냐면 대체가 가능한 거니까 10,000원짜리 대체가 가능합니다. 10,0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10장 주죠. 또 1,000원짜리 10장 주면 10,000원짜리 한 장, 이거 펀저블. 대체가 되는 겁니다. 가치에 손실이 없어요. 자, 그럼 세미 펀저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미 펀저블은 가치는 같은데 교환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탈 때 복도 좌석하고 가운데 샌드위치 샷서 가치는 티켓 값이 똑같지만 바꿔달라고 바꿔줍니까? 미쳤어요? 우리가 티켓 예약할 때 복도 좌석으로 주세요. 이게 왜? 복도 쪽 좌석하고 중간에 낀 좌석은 절대 교체의 대상은 아니에요. 가치는 같습니다. 영국 티켓도 그래. 앞자리 좁은 자리는 절대 가치는 같아도 교환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세미 펀저블이라고 해요. 근데 난 펀저블은 뭐냐면 모나리자 그림. 이거는 뭐 가치는 뭐 5조 원이다. 그래도 5조 원하고 모나리자 그림은 대체가 안 돼요. 가치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딱 유니크하고 뭐 하나밖에 없고 이러니까. 자, 그럼 난 펀저블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뒤에 이제 토큰이 붙었단 말이야. 그 토큰은 뭐냐? 우리가 하던 버스 토큰, 개념을 거기서 따는 거죠.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 근데 화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토큰이라는 거는 여러 복합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펀저블의 뒤에 토큰이 붙는 순간 이거는 난 펀저블한 뭔가를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혹은 뭐 크립토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래가 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 차이가 뭐죠? 자, 이거 800억에 팔린 비플의 그림이에요. 네, 이건 인터넷에 들어가서 비플 치시면 이거 나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것도 GIF 파일이고 이것도 GIF 파일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얘는 800억이고 얘는 다운받는 거예요. 뭐 트랜잭션 피 이런 거 빼고 무슨 차이가 있죠? 네? 비슷하네요. 둘 다 똑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게 같은 예제라고 딱 할 수는 없는데, 자, 모나리자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감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디지털 모나리자 국제본을 보고, 야, 잘 그렸다 하는 거랑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실제로 잘 안 보입니다. 펜스를 쳐놔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죠? 감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루브르는 유니크한 원본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는 거, 카피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림의 본질적인 가치는 똑같은데 얘는 원본이고 얘는 접속본이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NFT는 얘가 실물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디지털 페인트 브러쉬로 그린 그림. 그럼 사실은 얘랑 차이가 없어요. 얘도 GIF, 얘도 GIF. 무슨 차이가 있죠? 이거에는 뭐가 붙어있냐면 아까 NFT라고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그린 거라는 서티피케이션, 보증서가 붙어있어요. 나머지는 얘를 카피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카피하면 그럴 수 있어. 가치가 없어.
사람들이 그 보증서, NFT라는 디지털 보증서가 붙은 것을 돈 주고 샀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디지털,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뭘 만들어내는 것보다 디지털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디지털로 만들어진 것들이 거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소유권 저작권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아직도 이게 법률적인 좀 정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간송미술관에서 국민적인 해례분을 NFT에서 100억 원의 자금을 이렇게 모았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간송 국민적인 해례분을 갖다 놓고 사진을 100장 찍었어요. 셔터를 100번 눌러가지고 디지털 파일을 100개를 생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100개 파일마다 시리얼 넘버를 붙여가지고 100개를 NFT로 내놨어요. 지금 한 80개 정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완판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80개 정도 팔렸더라고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의 해례분 어디 갔죠? 간송미술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 있어요. 소유권 저작권 안 넘어갔어요. 뭐에 대한 소유권만 넘어갔냐면 그 사진에 대한 소유권만 넘어갔어요. 근데 사진이 뭐가 의미가 있죠? 근데 간송미술관이 NFT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 국민정음 원본을 사진을 딱 100장만 찍어줘요. 다시는 포레버 영원히 사진 더 이상 안 찍어. 간송이 원본으로부터 발행하는 국민정음 해례분의 사진은 100개가 끝. 그리고 시리얼 넘버를 붙여서 팔았더니 1법이 제일 비싸게 팔렸어요. 팔린 거예요. 간송은 돈만 들고 왔어요. 사진 100건 찍고. 이런 일이 NFT에서 가능한데, 이거는 물론 탈중화 시스템하고 좀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디지털이라는 어떤 그 자산의 썸띵에 대해서. 자, 이 빅툴은 소유권하고 저작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빅툴의 작품은요, 물리적인 실물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디지털 작품이에요. 그리고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해서는 NFT를 거래할 때, 올릴 때 그 NFT에 설명을 써줘요, 작가가. 소유권도 넘기겠다. 그러면 그게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작권만 넘기겠다. 뭐 소유권만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디스크립션을 주면 그것이 규약이 되고 거래 장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법적 논쟁이 조금 더 제도가 마련돼야 돼요. 논쟁의 여지가 아직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NFT는 뭐냐면 이겁니다. NFT를 누가 하자? 기업이 주도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에어비앤비에다가 누구라도 주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개인들이 이 디지털 이코노미를 끌고 가는데 수단이 NFT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올려놓는 돈과 삭하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그 디지털 이코노미를 이제는 기업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에어비앤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에어비앤비죠. 하나의 객체로 보면 에어비앤비가 돈을 많이 벌지만 에어비앤비가 뜯어가는 수수료는 10%가 안 됩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 돈을 버는 것은 수많은 슈퍼 호스트들이에요. 에어비앤비는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플랫폼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지만 수많은 NFT 관련 기업들은 개인들이 NFT 하는 것을 돕는 거죠. NFT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NFT는요, 저런 그림의 가치가 있어 없어, 소유권, 저작권, 이런 건 디테일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제가 써놨죠. 개인들이 주인이 되는 디지털 경제.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차피 디지털이 더 많으니까 아날로그보다 디지털로 된 뭔가를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사고 팔 수 있고 거래하고 대팔 수 있고 유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NFT는 보기보다 강력하고 보기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에어비앤비에서 커지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틀어가지고 광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동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이것을 NFT로 걸고 디스크립션 할 때 내 강연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줄게. 네가 가져가. 얼마든지 전생에서 트로트 좋아라고 하면
제가 이 강의를 뭐 100만 원에 100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쉬운데 이게 NFT가 도대체 정말 여러분 이게 제 말을 믿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아까 인터넷에 나왔고 뭐 이거 비슷해요. 제 눈에는 이렇게 이런 게 좀 잘 보여요. 제가 좀 이렇게 미래 연구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제가 예상한 대로 가거든요. 지금 CU에서 NFT 나와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있는 거죠. 의류, 나이키, 언더아머, 아디다스, 월마트 전부 NFT거든요. 왜? 이 말을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어요? 나이키, 언더아머, 아디다스, 월마트가 이제는 좋은 걸 만들어서 고객한테 배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주고 가치를 창출하게 도와주는 기업이 되겠다고 이런 선언가 들려요. 연예인들도 NFT 난리가 아니고요. 뭐 SM 같은 경우에도 NFT, 뭐 심지어는 이런 전통적인 금융권들도 자세하게 다 읽어보시면 NFT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 개인들이 NFT로 다 들어가서 개인들이 엄청난 거래들을 해내니까.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차업, 자동차 업계의 다 법전체는 NFT.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런 것도 성립하고. 아까 자세하게는 뭐 시간 관계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자, 그럼 이제 NFT 어렵냐? 제가 NFT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식 거래 해보셨죠? 통장 만들어서 인터넷 뱅킹 해보셨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NFT, 그냥 오늘 아침에 찍은 뭐, 눈 올 때 찍은 사진 같은 거, 거기 핸드폰에다 하나씩 있으시죠? 그거 그냥 NFT 거래소 플랫폼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회원가입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뭐 올릴 때 비용이 좀 들어요.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지불을 하는데 원화를 받아주는 데도 있지만, 가상화폐를 받아주는 데도 있어요. 그럼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치금도 있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개인 증명하니까, 개인 잔고 증명, 뭐 개인 증명한 자격 증명하니까, 그거 해가지고, 인터넷 뱅킹 가입하고 주식 샀다 하듯이 미국 주식 이렇게 하세요. 뭐 나오듯이 여기도 찾아보고 유튜브 보면은 이런 거는 쉽습니다. 여러분들 주문하시고 인터넷 뱅킹 하셨잖아요. 그러면 NFT도 팔리냐 안 팔리느냐는 모르지만 팔리게 올려놓는 건 아까 인도네시아 대학생도 하고 중학생 해가지고 지금 10몇억 번 친구도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유튜브 가가지고 한 2, 3분짜리 동영상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데 그 블록체인 학회 이제 뭐 은퇴하신 교수님도 이게 진짜 팔리나 해가지고 산책하다가 경치가 좋아서 사진 한 장 찍어갖고 NFT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5,000원에 누가 사왔대요. 본인도 그걸 왜 샀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 산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싶어서. 팔리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지구상에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별의별 방구 소리도 팔렸어요. 방구 소리를 10몇 분 동안 모아가지고 팔았던 거 누가 사? 별의별 게 다 팔려요. 자, 제가 시간 있으면 진짜 여러분들 도와가지고 한번 NFT 같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만. 그리고 NFT는 이렇게 해다 보면 뭐 많이 물어봐요. 베스킨라빈스 떨어진 거면 아이스크림 주는 게 아니라 뭘 원하세요? 컵 사이즈도 골라야 되고 아이스크림 종류 골라야 되고 물어보잖아요. 이 똑같아. NFT가 우리가 하는 대신에 물어봐요. 자, 모나리자 그림 하나를 내가 올리겠다. 루브르 박물관이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루브르 박물관이 NFT를 모나리자 올리겠다 그러면 뭐부터 결정이 되냐면 분할 판매할 거냐 국제 판매할 거냐 정해요. 분할 판매하고 국제 판매는 좀 다릅니다. 분할 판매는 모나리자 그림을 매트릭스 행렬로 쪼개가지고 눈동자는 뭐 1,000원, 뭐 배경은 뭐 3억, 뭐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아니 모나리자 그림을 1,000개를 복제를 해가지고 1,000개를 뭐 1,000억씩 1,000개를 팔 수도 있어. 그거 누가 정하냐? 내가 정해. 그리고 이걸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비트코인으로 사라. 아니 프랑스가 정부가 미는 화폐를 지정할 수도 있어.
내가 자동차 아까 그 중고 제차 타이즈 중고차를 오픈시에서 팔지 저거에서 팔지는 제가 정해요. 왜? 주인이 나. 근데 기술적으로 어렵냐? 안 어려워. 카톡에서 사진 올릴 수 있는 정도 레벨이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거 강태진 교수님께 받은 미션입니다. 이거 강태진 교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마이클 잭슨 그림입니다. 저한테 NFT로 팔아보시자고 하셔갖고 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오픈시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거 강태진 교수님 좀 알려주셨어요. 뭐 한 1, 2도에 한 300개 복사해서 팔자. 네, 그래서 한번 올려보고 나중에 다음 미팅 때는 이게 얼마나 팔렸는지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팔릴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쳐보니까 마이클 잭슨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나와 있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빨리 끝내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디센트럴 랜드라는 메타버스가 있어요. 여기서 사람을 뽑았는데 가상세계에서 일하는 직원을 뽑는데 실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하려고 뽑히면 뭘 해야 되냐면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항상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피지컬 영역에서가 아니라 자기 집이든 침대든 좋은데 가상세계에 내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 있어갖고 카지노에서 딜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도 이 모지라고 아시죠? 신한 금융에서 하는 게 모지가 1년에 15억인데 이거 제가 어드바이징하는 그 어페럴 의류 패션 업체에서 모지를 이번에 모델로 좀 쓰자고 그랬더니 연간 계약하는데 1억 달러입니다. 가상인간. 그리고 이런 거. 이거 메타버스 게임이 엑스 인피니티라고 이거 우리나라는 이제 게임이 도박이라서 잘 안 되는데 기술은 게임이 우리나라가 있는데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규제 때문에. 이게 어디서 터졌냐? 필리핀, 동남아에서 터졌는데 여러분 생각이 말이 됩니까? 일단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게임에 있는 가상 부동산이 30억에 팔렸어요. 여러분 같은 분들 사시겠습니까? 근데 30억에 사서 뭐라는 소리 알려드릴까요? 30억에 사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에서는 내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광물 같은 거, 금 같은 거, 소위 말해서 게임에 사용되는 그 재화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아이템 같은 거를 계속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30억짜리 땅이 금이 엄청나게 잘 캐지는 거예요. 가상금이 엄청나게 잘 캐지는 땅인데 이 땅을 30억에 사잖아요. 그럼 제가 고용을 해요. 사람들, 게이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미션을 주면 이 30억을 회수하는데 6개월이 안 걸려요. 엄청나게 금이 잘 나옵니다. 승률도. 그 다음에 보세요. 부서대학에서 졸업장 NFT로 했죠. 메타버스에서 졸업식하고. 또 요번에 현대, 삼성, SK 전부 다 시무식을 SK 메타버스에서 했죠. 우리 회장님 젊으시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이게 그러면 그냥 쉬울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처음에 모바일이 나왔을 때, 이때 충격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메타버스가 도대체 우리가 피지컬 월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좀 부정하는데 실제 젊은이들은 안 하겠어요. 자,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좀 빨리 좀 알아볼게요. 그 메타버스는 이거는 다 들어보셨죠? 이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왜냐면 메타라는 것은 초월하다 이런 뜻이고 벌스는 세상이니까 초월한 세상?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또 다른 세상 이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도 변축을 막 올리는 인터넷에서 텍스트가 나오더니 이미지 3D 기반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용량, 대용량 스토리지가 나오고 무선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미지가 막 날아다니더니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코닥 필름 넣어가지고 사진 20장 찍을 때랑 지금은 우리가 이미지에서 무슨 제약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또 3D가 나오고 AR, VR 막 이런 게 나오더니 급기야로 메타버스로 수령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죠. 왜 메타버스에 이렇게 열광을 하냐면 우리가 어릴 때 보던 공터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 집에다 놔두고 공터로 나와갖고 장규야 놀자 이런 애들이 다 몰려나오고 숨바꼭질도 하고 뭐 오징어 게임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애들은 메타버스예요. 물리적으로 뭐 만날 공간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보면 핵심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내가 주인인데 공급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왜 네가 내 삶을 만들어 놓고 환경이랑 다 꾸며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해? 난 싫어. 내가 할 거야. 똑같아요, 메시지가. 내가 만드는 세상, 내가 창조주야. 내가 만드는 아바타. 내가 비록 피지컬은 이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는 멋쟁이가 될 수가 있어. 슈퍼맨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메타버스에 들어가 보면 빌드 유어 온 랜드, 유니버스, 월드 뭐 이렇게 아바타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가 있어. 심지어 젠더도 바꿀 수 있고 젊어질 수도 있고 머리 색깔도 다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로블록스라는 미국의 상장사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왜 미국 애들이 여기에서 열광을 하는 여기에 이 게임의 힘이라는 게 월드, 세상입니다. 여기 몇 개가 있어요? 4,000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태어나서 컴퓨터를 좀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블록스를 들어가요. 4,000개의 세상을 다 가보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못 가보는 로블록스에 왜 가냐? 저기 4,000만 개의 세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골라서 들어가는데 왜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만든 이런 아바타로 얼마든지 멋진 모습으로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이게 꼭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이건 인터내셔널입니다. 뉴욕에 사는 애랑도 만날 수 있고 파리에 사는 애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할 때는 실제로 보시면 통계를 보시면 이 미국의 사례인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시간에 5배에서 3배에서 5배를 로블록스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집에 오잖아요. 로블록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4,000만 개의 세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창조할 수도 있고. 보시면은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페이스북 진짜 많이 밀리고 있죠. 제페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제트가 만든 제페토도 지금 이영용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뭘 믿는 거예요? 디지털에 익숙한 이 피지컬을 잘 모르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부터 알고 살았던 세대들은 굳이 MZ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메타버스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네, 좋아요. 메타버스 해보는 거 별거 아니죠. 이것도 한 번 해보면 돼요. 자, 이게 제가 얼마 전까지 제 학생들하고 했던 광경인데 예전에 이랬어요. 좋은 아침 29신 연결할게요. 학생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뭐죠? 줌이죠, 줌. 줌 다 이렇게 하셨죠? 클릭하면 줌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 켜고 마이크 켜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줌이 좀 어려워도 지금은 이제 콧단장도 하고 마이크도 끄고 왔다 갔다 하고 다 편하게 하시죠. 채팅도 하고 화면 공유도 하고 하시죠. 이거랑 제 요즘 실험실에서 학생들하고 세미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똑같아요. 실제 이거 제가 그냥 캡처한 건데 이따 6시에 뵐까요? 학생이 게더타운 주소입니다. 교수님 저희 다 들어와 있어요. 오케이 연결 중. 그럼 이게 줌하고 뭐가 다른가? 게더타운에 가가지고 공간 만들어서 초대하면 들어가요. 저 이거 시범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크롬에서 하는 거라 이거 그냥 저희 실험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러면 줌하고 게더타운하고 뭐가 다를까? 줌은 다가가는 기능이 없잖아요. 게더타운은 다가가서 일정 간격이 딱 이렇게 얼굴이 딱 떠요. 속삭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앉잖아요. 제 옆에 애들이 잘 안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갈 때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약간 가상인데
지금은 느낌이 좀 나요. 완벽하진 않아요. 뭔가 인터랙션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화장실 누가 갔는지도 보이고 뭔가 공간도 이렇게 구성도 해서 막상 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줌으로 갈 것 같아요. 옛날에 스카이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줌으로 많이 됐지만 저는 이제 이런 데더타운이나 이런 이 메타버스도 플랫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로블록스도 있고 게더타운도 있고 제페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말고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어요. 뭐 우리 기업에 뭔가를 뭐 메타버스에서 하고 싶다 이러면은 홈페이지 만드는 거거든요. 홈페이지 기업에서 홈페이지 만들려면 내가 만듭니까? 아니죠.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업체에 들어가지고 견적받아오고 외주 주잖아요. 똑같아요. 만약에 제페토에서 뭐 우리 실험실 공간을 멋있게 만들고 싶다 돈 주면 해줍니다. 이런 기업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할 필요 없어요. 홈페이지 외주 주듯이 하면 돼요. 불러서 시키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홈페이지 만드실 수 있으면 메타버스 세계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상장해가지고 요즘 뭐 엄청나게 빠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시가총액이 뭐 수십 조. 자, 여러분 이건 아시죠?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이거 아주 사원을 걸고 바꾼 건데 여기 제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메타라는 이름을 보유한 소유권자가 제리 교포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올린 글을 가만히 보면 400억 입금됐습니다. 지금 인증샷. 저는 이것도 NFT로 되고 저 같은 NFT도 또 400억 팔 수도 있어요. 그냥 400억을 페이스북이 현찰로 그냥 입금한 것 같아요. 이 메타 이름 하나로. 지금 페이스북은 물론 주가가 좀 빠졌지만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는 뉴스 보니까 저가버그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가 지금 호라이즌이라는 그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 안에서는 동시통역기를 돌려서 그 모든 사람이 언어의 정덕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고 딱 선언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는데요. 구글 번역기 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 번역을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가지고는 뭐 한국어, 영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딱 치마를 다 번역해가지고 돌리는 그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세컨 라이프라는 것이 근데 2003년에 린든랩에서 있었어요. 이게 한 20년 전이잖아요.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말이 너무 멋있죠. 세컨 라이프. 근데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너무 빨랐어요. 히팅 이즈 타이밍이라는 말이죠. 이때는 모바일 인프라가 없을 때는 모바일 인프라가 없을 때는 개인이 중심이 되기가 어려워요. PC 앞에 앉아갖고 제2의 세상을 꿈꾼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모바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셉이 지금 가요. 그래서 사이월드부터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PC가 아니라 모바일 기반이에요. 모바일은 철저하게 개인 중심이에요. 자, 메타버스 제가 9시까지 끝내야 되죠. 학문적으로는 메타버스의 종류 이런 건요. 저 말고도 메타버스 강연을 하는 사람이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어쩔 월드가 있고, 뭐 증강현실이 있고, 미러 월드가 있고, 라이트 로빙이 있다. 이런 거는 뭐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걸 감안하셔도 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에 뭐 7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휴먼 이런 7가지 쭉 있는데 이것도 뭐 필요하시면 자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뭐 이런 요소들이 뭐 7 레이어냐 8 레이어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자, 케이스 스터디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메타버스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지금 보시면 제가 메타버스를 해보니까 비슷한데요. 여기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가 있어요. 여기에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그 엔터테이너가 공연을 했는데요. 제가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2,770만 명이 공연을 관람을 했어요. 수익은 이렇게 났어요. 이거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거 실제로 공연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음악가예요. 공연을 해요. 잠실운동장 빌려서 하겠습니까? 메타버스에서 하겠습니까? 메타버스에서 하면요, 숫자 행사하면 들어요. 몇 천만 명이 손 들어요.
이런 사례가 막 세상을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실제 물리적인 가게에서 못 팔래? 아니면 온라인에서 팔래? 온라인에서 팔면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국경도 없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여기에도 릴 라스 X라는 저도 잘 모르는 친구인데 로블록스에서 콘서트를 했더니 3,600명이 돈을 이렇게 벌어요. 그럼 이미 프레임이 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보내는 시간은 메타버스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창출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쪽을 잘하죠. SK 하는 그 메타버스 이프렌즈라고 있는데 그런 데서 뭐 면접도 보고 메타버스에서 아까 신문식도 하고 뭐 이런 VR 커버로서 제가 관련된 학회도 이번에 총계학술 대회를 메타버스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답하면서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제가 잘 아는 구찌 여기도 네이버 아까 제페토에서 구찌 빌라를 만들었고 이 안에 들어가면 헨델과 그레텔의 과자의 집처럼 그냥 입구부터 다 구찌.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살 수도 있고 디지털 썸띵을 살 수도 있고 실물을 살 수도 있고 그냥 바로바로 완판되고 여기도 300만 명이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구찌 프로모션이나 마케터라면 여러분들이 그 TV 광고에 돈을 쓰겠습니까? 메타버스를 신경을 쓰겠습니다. 프레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 다른 세상이에요. 훨씬 더 편하고 어떤 면에서 단점도 있겠지만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공간을 주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를 놀래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20년 12월에 반포 앞으로 리버파크가 엄청 비싼 아파트죠. 이거를 8만 원에 샀는데 지금 400만 원 몇 배입니까? 이제 40배가 넘는 수익을 창출했죠. 근데 이런 뉴스가 계속 아까도 제가 엑스 인피니티에서 30억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마치 250년 전에 맨하탄 땅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비싸요? 디센트럴 랜드는 30억, 아까 샌드박스는 50억. 서울 아파트 것보다 비싸. 이런 쪽도요 잘 공부하면은 이미 뭐 한국의 부동산을 투자하기도 그렇죠. 네? 제가 돈이 있으면 이런 데 투자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플랫폼이냐면 이것도 플랫폼이 많아요. 아까 대표적인 게 디센트럴 랜드하고 샌드박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메타버스 플랫폼. 주로 게임 기반인데 이분들은. 근데 얼스2라는 여기 보면 얼스2 또 다른 지구라는 그 이름이죠. 여기서는 진짜 땅을 사고 팝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을 몇 개까지 가져가는 줄 아세요? 이 중에서 비트코인 좀 이렇게 나를 흘러 지나가는 경험들은 다 있으시죠? 아 그때 살 수 있었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을 2009년? 10년? 15,000개 갖고 있었어요. 15,000개면은 지금 5천만 원만 적어도 7,500원 좀 해요. 제가 2원일 때 3만 원어치 샀어요. 그리고 빵원일 때 600개 채굴했었어요. 저희 실험실에서. 근데 그 600개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요. 15,000개는 제가 15,000개 갖고 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진 않겠죠. 다른 데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은데 15,000개가 저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갔냐면 2원 할 때 3만 원어치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은 30원일 때 팔았어요. 15배 차익을 내기고 42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세상은요, 도대체 저도 이렇게 좀 앞서 나간다고 하는데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이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산업화 이전이 복원된다고 그랬죠. 온갖 기술을 복원하고. 자 보세요. 산업화 이전에는 아날로그고 피지컬하고 오프라인 중심이고 수요자 중심이고 또 선 주문하고 이때는 잉여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유니크했어요. 근데 산업화 사회는 이것들을 없애고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디지털, 어철, 온라인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그리고 기성품 중심으로 대량 생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얘네 사라졌던 얘네들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아날로그 같은 피지컬 같은 버튼, 오프라인 같은 온라인. 이게 메타버스가 단순히 3D VR 게임이 아니라 예전의 가치가 산업과 첨단 기술로 변화된 것에 다시 복원돼서 붙은 이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DNA는 과거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강한 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네 잠시 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막 충만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또 연이틀 디지털 세대를 받으신다, 뭐 정신이 혼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질문을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와는 정부에서는 사실은 주제 산업에 참 못하더라고요. 강민국 판사님 계시니까 그게 이제 거래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 상거래를 할 때는 거래를 하면은 이제 세금을 내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800억짜리를 내 아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저쪽 사람이 800억이 사줬어. 그리고 저쪽 아들은 쿠션을 가지고 이쪽에서 뭐 700억이 사줬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저런 신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걷어들이는 그 세금의 무시현상이 일어나서 검찰에 손을 대 가지고 형벌로 처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강민국 판사님께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네, 뭐 질문 수준이 거의 메타버스 수준이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네. 강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이 이제 그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기본적인 유턴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잡아넣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제 주위의 지인이 근데 비트코인을 추천기에 산 분이 2천만 원 정도 할 때 딸한테 100개를 줬어요. 100개를 주고 이거 갖고 집을 사줬어요. 그때 한 20억 정도 준 거죠. 증여세 빵. 추적도 당연히 안 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이런 사례가 실제 제 주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법하고 만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럴 때 저도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그 로켓을 지금 화성에다 쏘고 있죠? 목표가 뭐냐면 화성에다가 호텔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 법이 있습니까? 화성에 법이라는 게 지구인을 위한 거지 화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가 아니니까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미국은 해도 돼요. 왜? 네가티브 레귤레이션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화성에 법이 없잖아요. 하면 안 돼요.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굉장히 불리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하라고 그러질 않았으니까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 법이 없어요. 요즘 이제 뭐 가상화폐 좀 생기긴 했지만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가상화폐 법이 없어요. 그럼 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하고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하는 사람들을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제 영역은 아니에요.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제 영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냥 부산에 뭐 블록체인 특구 하나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드론을 우리나라에서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드론을 띄우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띄우고 내린 다음에 차 타고 옮겨서 여기서 띄우고. 근데 외국 드론을 띄우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피해서 가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제가 영역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노력을 해주셔서
아직 틀이 없는 것들은 사회적 컨센서스를 좀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아니, 피해자가 없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이 규제의 영역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곧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파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라 규제가 저희 행정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전적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보면은 사후적 규제가 많습니다. 사고를 친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반면에 우리는 요거 해라라고 정해놓고 사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신기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는 대단히 불리한 제도적, 규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좀 그러니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한 두세 분 정도만 더. 네. 최윤정. 네. 네. 편하신 대로. 아까 페이코인 관련해서 다단이 만든 페이코인 페이코인이요? 있잖아요. 그게 지금 CU나 이런 마트 쪽에서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일부 아는 사람들만 이제 페이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원화의 가치나 뭐 달러의 가치는 그냥 서서히 변하는 거지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진 않잖아요. 근데 페이코인은 어떠한 특정 기업의 거를 좋은 질문이세요. 만들어서 생성을 하고 했는데 물건을 그 피부를 사서 샀는데 또 남아있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계속 이게 뭐 100원이 10,000원도 되고 오락내리락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그런 걸 앞으로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사회가 없는 건지 아니면 또 이제 그런 기업은 특정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제가 아까 코인이라고 불리는 그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뭐라고 불리는 종류가 수천 가지잖아요.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에서는 화폐처럼 결제가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편의점 가가지고 비트코인 내는 사람은 없어요. 비트코인은 결제 기능이 엘살바도르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화폐로서의 기능이 최소화되어 있고 뭐의 가치가 커져? 비트코인은 트레저, 보석 같은 거. 한정이 돼 있고 수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뭐 그냥 지구상에 딱 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코인마다 페이 기능을 강조하는 코인이 있고 보석의 기능을 강조하는 코인이 있고 주식의 기능을 강조하는 코인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들을 코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내가 코인을 발행할 때 나는 화폐처럼 쓸 수 있는데 좀 집중한 코인을 만들 거야. 그게 페이 코인이고, 페이 코인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안전장치들이 돼 있어갖고 이쪽에서 뭐 환율이 변하면 페이 코인의 가치도 연동되게 다 그런 쪽을 잘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마다 코인도 그러니까 자세히 아시면은 여러분도 주식 투자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아는 분야, 여기는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이 코인은 뭐 하는 코인이지? 뭐를 강조하는 코인이지? 뭐 어떤 도장의 가치가 있나? 저는 제가 투자하는 코인들은 시스템 코인들만 저는 사거든요. 그냥 그거는 안 없어져요. 윈도우즈 같은 코인만 사요. 블록체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코인 하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낮은 코인들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취향껏 고르실 수 있어요. 네. 한 분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에 따라서 NFT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모나리자에서 뭐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으로 NFT 발행할 수 있고, 뭐 다른 블록체인으로 NFT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한 피지컬 아트웍이나 아니면 디지털 아트웍의 하나에 대해서 여러 NFT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소유보다는 서로 공유하고 유통하고 하는 이 좀 쉬워서 이제 이상한 편해지는데, 이 과연 디지털이 소유를 한다는 게 큰 뜻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날로그는 거의 인류가 그동안 동안 말았던 아날로그 말고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디지털 펌핑이 더 많이 늘어나죠. 아트워크만 보더라도 요즘 누가 그려가지고 합니까? 다 상당수가 다 디지털 아트워크 많거든요. 근데 이건 좀 기술적인 건데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쓰여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윈도우즈 같은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해서 소유 증명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윈도우즈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인데 얘가 이제 이건 조금 ERC20이라는 그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원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코인들이 막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독재가 되는 거였어요. ERC20 기반은. 근데 ERC721이라는 그 ERC 코인이 그 시스템이 나오면서 NFT는 이제 유니크한 것들을 증명하는 그 이더리움에서 그런 걸 지원하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NFT가 활성화되는데 이더리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스템 코인들이 우리 윈도우즈만 있는 게 아니라 리눅스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가 나오니까 iOS도 있고 막 여러 개 있듯이 이더리움 왜 니네만 해? 그러니까 나온 게 뭐 카르다나, 솔라나, 또 뭐 폴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사한 시스템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코인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 NFT 시장이 커지네? 그러면 또 이더리움 사야지, 솔라나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할해서 팔래, 복제해서 팔래 이렇게 나는 결정하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시스템이 복제해서 하는 건 ERC71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요. 분할해서 파는 건 ERC115가 작동해요. 내부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없어.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몰라도 인터넷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거는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예요. 분할 복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기만 하는 거예요. 값도 다 따로 내겠습니다. 또 원하면 비딩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특별히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정말 우리 김 변호사님께 사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의 의미가 뭘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NFT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술작품 미작가 저작권에 대해서 석사논문을 썼는데 예술작품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모나리자 그림 볼 때 이거는 진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진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술작품 등록제도를 만든다라든지 여러 대책을 강구하는데 디지털 작품인 경우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본임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이라는 것을 거기서 미적 가치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이게 원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제도로서 이제 NFT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로 넘어가는데 제가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회하는 인간 아까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늘 보고 동네 가서 이렇게 골목에 나가서 놀던 시절. 그런데 이제는 이 현재 물리적 인간은 한정되었고 전 세계인이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그 놀이 공간이 어쩌면 메타버스의 세계일 텐데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굉장히 빨리 대체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언젠가는 저는 기본소득으로 대다수 인간은 생활을 하고 그러면 남은 시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유희도 하고 또 다른 부를 창출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이게 금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했는데 그 예술 작품 하나가 사실 뭐 1,000억, 2,000억 하는 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한한 부를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실물에서는 예술작품의 가치가 몇 천억씩 하는 거고 또 그것 또한 너무나 희소한 거여서 다시 그게 가상세계로 가서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게 그런 가치 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제가 이해한 게 어느 정도 네, 뭐 다양한 지금 시작이라 저희들 지금 한 가지 재밌는 사례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그 기보가 있어요. 기부를 NFT를 누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기보로 올린 NFT에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기보에다가 이세돌이 사인한 기보가 있어요. 그것만 2억에 팔렸어요. 나머지는 그냥 인터넷에 다운받는 거랑 똑같고 무슨 소유권 저작권 개념이 없으니까 보안법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태동기라서 이제 NFT가 이제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좀 자정력을 거치는 5가지품인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데 여러분 이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물에서 구찌백을 살래? 아니면은 제페토에서 구찌백을 살래? 어느 걸 사시겠어요? 근데 나는 제페토에서 구찌백을 들고 가도 후각이 나요. 다 알아요. 제가 구찌백을 사서 비싼 아이템을 들고 다닌다는. 근데 젊은 애들은 미래공기 실물 공간에서 구찌백을 들고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가상 공간에서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집에서 있는 실물 옷은 허접하게 입어서 구찌백을 사는 거예요. 그 시장이 아직은 작지만 실물 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막 뚱뚱스럽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잡아야죠? 걔네들이 잡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만 기성세대가 뭔가 올바른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인문사회과학적으로 다 우리가 뭔가를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요. 아까도 저희 테이블에서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제페토에 들어가서 구찌백을 사고 아니면 로블록스 들어가서 4천만 개 게임을 돌아다니고 있는 게 게임 중독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이 사회적인 부작용과 긍정적인 것들이 뭔지 우리가 요새 기성세대들이 경험을 쌓아서 잘 가이드해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잘 랜딩에 적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에 묻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벌써 9시 20분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강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박창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부산이 소위 이제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블록체인 부동산 지금 매매하는 것을 세종텔레콤에서 최초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몇백억짜리 건물에 일부 소유권을 하는 그런 또 시대가 열리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눈을 뜨고 변화를 우리가 항상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이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살아야 세상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하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공모 모임이 3월 15일로 잡혀져 있는데 이 오미크론이 3월 15일까지 막 30만 명, 40만 명이 나타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한 번도 여기 공모 모임을 통해서 전파나 전염 사례가 없이 아주 저희들의 성공적으로 맞췄는데 상황을 봐서 여러분한테 재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안심하고 잡은 게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은 호림박물관, 윤재린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호림박물관이 청남동에 있는데 호림박물관에서 아주 굉장한 의미 있는 오랫동안 준비한 전라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내용이 워낙 좋다고 해서 우리 회원님들 5월 17일 날은 5시에 청남동에 있는 호림박물관에서 우리 예배드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지난 연말에 우리 영원에 우리 IT 전문가가 와서 우리가 먼저 있는데 우리 성기학회장이 그래도 매년 그 공동동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왕년에는 꼭 하고 지나갔는데 올해도 12월 마지막 주에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또 5, 6월 우리 코로나만 살짝 넘어가면은 올해는 연말이 아니고 5, 6월에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날짜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해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